안녕하십니까, 예도입니다. 지금부터 판단력 비판 세 번째 강좌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강좌의 주제는 취미 판단이겠죠. 취미, 게슈막, 그 다음 아인빌둥스크라프트, 상상력, 그 다음에 베그리프, 개념. 요 세 개의 개념으로 예도가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그 미학적인 인식론을 순수 이성 비판이나 실천 이성 비판과 연결하여서 구분한 다음에 아마 네 번째 강좌부터 그 취미 판단의 네 가지 계기들 있죠. 첫 번째가 그 유명한 무사심성, 인터레스 로지카이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미 판단의 계기가 주관적 보편성, 주프젝티브 알거마인 하이트, 그죠? 거기에서는 주로 이 주관적 보편성에서는 주로 이 미적 취미 판단이 갖고 있는 그 주관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그러한 특징들을 양에 따라서, 그죠? 구분하고 분석하는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기가 모멘트가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는 주로 목적의 관계가 다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목적성의 개념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물의 목적 그리고 다른 사물과의 관계, 그래서 렐라치온 데얼 찌베커, 목적들의 관계가 다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주관적 필연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관적 범례적 필연성, 주프젝티브 노트벤디히카이트라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엑셈플라리쇼 노트벤디히카이트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례적 필연성과 네 번째 계기인 그 주관적 필연성에서는 그 유명한 그 센수스 코무니스, 그러니까 공통 감각으로 알려진 그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데, 예도는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그죠? 이 미적 판단을 다루는 취미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작동을 하는 상상력의 개념, 그 다음에 오성의 개념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이 상상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취미 판단의 네 가지 계기들과 수학적 숭고, 그 다음에 역학적 숭고,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또 그 연역론에서, 데둑지온에서 나타나는 예술가와 천재의 관계,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목적론으로 가서 자연 전체의 객관적 체계를 통하여 신의 계획을 살펴보는 자연신학 논증까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인식론, 미학적 판단의 인식론이 그 순수 이성 비판에서 다루어지는 이론 이성의 어떤 그 오성의 작용을 통한 그 인식론과는 다르기 때문에, 요 부분을 핵심적으로 잡아놓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도가 그 판단력 비판의 세 번째 강좌에서 주제로 잡은 게 게슈막, 아인빌둥스크라프트, 그 다음에 베그리프, 요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미학적 인식론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미적 판단이라는 게 게슈막이라는 게 뭘까요? 칸트는 그 판단력 비판에서도 분석론을 다루고
그 다음에 연역론을 다루고 그 유명한 변증론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취미 판단 역시도 미의 분석론, 아날리틱 데스 쉐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루어지는 이 취미 판단의 분석론과 연역론과 그 다음에 변증론은 동일하게 순수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그 변증론에서는 이율배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적 판단을 수행할 때도 안티노미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안티노미를 해결을 바로 하는데 이 변증론 안에 안티노미의 문제점의 제기와 이 문제의 아웃플레중 해결을 동일하게 싣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순수 이성 비판의 이율 배반은 실천 이성 비판에서 이루어지잖아, 그죠? 그런데 판단력 비판에서 취미 판단의 이율 배반은 곧바로 그 다음 그 절에서 수행돼 버립니다. 요게 독특한 어떤 그런 건데, 그 이율 배반의 해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조금 실천 이성과 순수 이성에서의 이율 배반의 해결하고는 좀 뭔가 이 논리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미학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만큼 철학적으로, 그죠? 이론적으로 어쨌든 개념을 사용하여 확립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찌 되었건 미적 판단 자체가 이미 이율 배반을 갖고 있습니다. 예도가 첫 번째 강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미적이라는 건 뭐예요? 미적이라는 건 왜 아름다움의 분석론에서 칸트가 취미 판단을 이야기할까? 이 부분이 우리는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이해가 돼야 돼. 왜 취미라고 하는 게슈막이라고 하는 맛이라는 개념과 취미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이 개념이 아름다움을 분석하는 그 분석론에서 왜 이 취미 판단이 나올까?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정말 도무지 안 됐었어. 그런데 이것은 맛을 보는 미각이라는 것도 되고 우리가 그걸로부터 나오는 취미라는 것도 돼. 근데 우리는 보통 취미를 어떻게 생각해? 습관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여가 시간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라든지 뭔가 아마추어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내 취미는 이거야, 내 취미는 저거야,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이 아름다움의 분석론을 수행하는 부분에서 칸트가 이 게슈막이라는 단어를 갖고 오는 취미, 영어로 테이스트, 이런 단어들을 갖고 오는 이유를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취미는 여기서 다른 게 아니라 미를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미를 판단하는 능력. 그러니까 심미적인 뜻으로 쓰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취미 판단, 이러니까 내 취미를 판단하는 건가? 이렇게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칸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칸트가 아날리틱 데스 쉐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의 분석론을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거기에서 취미 판단, 게슈막스 우어타이를 갖고 오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취미가 뭐냐, 이 개념과는 조금 뭔가, 그죠? 괴리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갑자기 취미가 나올까 이러는데, 이것은 심미적인 개념으로서 그 미를 판단하는,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능력으로 칸트가 사용한다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요. 그래서 그 분석론에서 아주 길게 취미 판단을 다루고 있는데, 그럼 미를 판단하는 미적 판단, 에스테티셔스 우어타일, 아니면 미를 판단하는 판단력, 능력, 에스테티셔스 우어타일 스크라프트, 이 개념은 그 자체로 못 쓰냐, 그죠? 미라는 게, 아름답다는 게 뭐야, 여러분? 아름답다는 거는 지극히 다 주관적인 거야, 그죠? 주프젝티브한 거라고. 그런데 판단이라는 개념은 뭐야? 판단이라는 개념은 자체로 상당히 객관적이고 논증적이고 논리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개념과 관계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두 번째 강좌에서 예도가 이야기했듯이 개별적인 것을 보편에 포섭시키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포섭을 하여서 원리나 원칙이나 그 다음에 규칙이나 또 개념이나 이런 것으로 어떤 개별적인 어떤 대상에 대한 경험을 보편적으로 공론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과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편화시킬 수 있는가? 벌써 여기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티노미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칸트는 취미 판단의 그 변증론에서, 디알렉틱에서 말합니다. 미적인 것은 오성의 개념이라든지 그 페르슈탄트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개념으로 포섭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미학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가? 이런 논의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가? 왜? 각자 느끼는 대로 주관대로 다르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미학적으로, 미학도 학문이잖아, 에스테티슈하게 그것을 논의하고 그것의 보편적인 어떤 특징을 기술하고 그것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고, 이것이 불가능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태에 대하여, 아름답다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름답다는 것 역시도 우리 인간들 나의 주관적인 것이지만은 그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게끔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쓴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그 뒤에 변증론에서 이율 배반의 문제 제기에서 그 뒤에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 개념과는 관계가 없는 게 미적 판단인데, 아름다운 것인데 그 뒤에는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미적 판단을 객관적으로 보편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아니야. 칸트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또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은 볼 게팔렌이란 개념과 게필 폰 루스트 운 루스트라는 개념이야. 이 뭔가 하면은 미적인 판단은, 다른 말로 취미 판단은, 게슈막스 우어타일은 규정하는 거는, 베슈팀트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볼 게팔렌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만족감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쾌감으로 번역되기도 해. 그러니까 볼게팔렌인데 다른 곳에서는 또 게필폰 루스트 운트 운루스트라 그래. 이건 뭔가 하면은 쾌와 불쾌의 감정인 거야. 그러니까 미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개념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쾌와 불쾌의 감정과 관계하는 거예요. 볼게팔렌과 관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을 객관화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에 대한 만족감이나 쾌감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고 쾌나 불쾌의 감정을 느끼잖아, 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것 역시도 객관적으로 어떤 개념에 들어맞아서 인식론과 같이 이론 이성에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을 사용해서 대상과 일치시키는 엔트슈프레흉하는 그런 것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이해가 돼요?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대상과 직접 만나는 게 뭐야? 오성의 개념은 간접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가리 안에서 감각 직관과 지각을 통과한 뒤에 만나는 거라고, 오성의 개념은. 그런데 아름다운 것에 대한 대상은 칸트 역시도 감각과 관계된다 그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감각과 관계되고, 이 감각은 지각을 통하여 곧바로 쾌와 불쾌의 감정과 관계하는 거야.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 이거를.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쾌와 불쾌의 감정, 곧 볼게팔렌. 그러니까 볼게팔렌이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런데 루스트 운트 운루스트, 쾌와 불쾌의 게필, 감정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 그 자체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으로 필연성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점에서 판단력 비판에 보편적 서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학이라는 미적인 것의 학문의 성립이 가능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내려서 개념으로서 확정해서 미학은 이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름다운 쾌와 불쾌의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이요, 필연적인 것이요, 심지어는 이것은 선험적인 거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여러분, 그죠? 어떤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찾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답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쾌와 불쾌의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는 특별하게 이 판단력 비판에서 매우 중요한 작동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상상력이에요, 여러분. 상상력. 우리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 뭐냐? 아름다운 것은 오성의 개념으로부터 오성의 개념에 붙잡혀 있지 않는 그러한 어떤 자유로운 상상력의 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거는 상상력의 놀이와 관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관에 대한 어떤 변형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아름답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율배반을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과 관계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사용하여 확정되고 증명할 수 없는 거야. 아름다운 거는. 오케이. 그런데 이것은 또한 우리가 모든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쾌의 감정과 불쾌의 감정을 느낀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볼개팔렌의 이런 만족감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이요. 심지어는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어떤 선언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심지어 선언적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오리 숄 그룬트, 그린된 아프리오리, 뭐 벨기 단어를 쓰는데 이 선언적 근거로서 사용되는 이 관계가 판단의 개념이 아니라, 그죠?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느끼는 쾌와 불쾌의 감정인 거야.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공통 감각을 또한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하여 비로소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내가 주관적으로 어떤 것에 대하여 아름답다라고 경험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경험을 또한 다른 사람도 갖고 있는 그 불쾌와 쾌의 감정에 대한 선언적 근거로서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안슈프루후 바이슈틴뭉스 안슈프루후 대열 바이슈틴뭉,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미학적 판단은 이런 방식으로 넓게는 서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아름답다라는 것은 우리의 오성의 어떤 개념의 형식에 붙잡히지 않아요. 이 범주표에 들어가지도 않아. 관계가 없어. 그래서 칸트는 거기로부터 무사심한 것을 이야기했고, 이 보편성을 이야기할 때는 쾌와 불쾌의 감정, 심지어 필연성을 이야기할 때는 또 그 공통 감각. 그래서 보편성과 필연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판단하는 취미 판단에서조차도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동일하게 이 취미 판단 역시도 선천적 종합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칸트한테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보편적 객관성과 보편적 타당성, 알거마인 귤티히카이트, 그 다음에 필연성, 법례적 필연성, 이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공통감각의 개념이라든지 어떤 대상에 대한 쾌와 불쾌의 감정, 그 다음에 아름다움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볼게팔렘, 쾌감 혹은 만족감, 이런 개념을 통하여 칸트는 이 아름다운 것에 대한 판단의 선엄성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엄성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곧 보편성과 필연성을 주장하는 것이요, 이것이 주관적이면서도 그러나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거야.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자, 이제부터 요걸 이해를 했으면 이제부터 자, 어떤 거에 대하여 예도가 지금
산책을 하면서 아름다운 이, 이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 그죠? 보고 있잖아, 그죠? 어떤 것을 예도가 아름답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어떤 나의 감각 직관에게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쾌와 불쾌의 감정에서 이미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죠? 어떤 것이 아름답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보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하면, 그러면 바깥에 있는 저 산이 나에게 아름다움을 촉발시킨 거잖아,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야? 저 바깥에 있는 저 산에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칸트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결정적인 거야, 여러분. 칸트의 미적 판단력 비판, 미학에서 매우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고. 그게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을, 대상이 나에게 아름답다라고 예도가 느꼈어. 그죠? 그래서 예도의 감각 지각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쾌와 불쾌의 감정이 나타났어. 오케이.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 우리는 이 현상에서 저 바깥에 있는 저 나무와 이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산이 예도에게 아름다움을 촉발해서 아름답다라고 예도가 느꼈다. 이거 완전 칸트를 오해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칸트는 그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대상이 어쨌든 아름다움의 원인으로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아름다움의 원인은 주관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나 이 주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계기는 물론 예도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바깥에 있는 이 작은 야산일 수는 있어. 이 촉발을 통하여 예도는 이 주관 속에서 예도 자신의 상상력을 통하여, 그죠? 상상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예도 자신, 상상력은 어디에 있어? 오성에 있지도 않고 감각 직관에 있지도 않아.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어떤 중간 매개체인데, 이 오성보다는 오성과 상상력은 일치할 수가 없어요. 미학적 판단에서는. 그래서 예도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야. 세 번째 강좌를. 그러니까 미적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에요. 그런데 이 오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상력은 오성과 일치될 수가 없어. 심지어는 오성에 붙잡혀서 매여 있는 것도 아니야. 개념이 있는 자리인 이 오성의 개념에서 이 상상력이 일치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오성과 상상력의 자유로운 놀이지만은 이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상상력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는 것이 바로 미학적 인식론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심지어는 개념의 어떤 힘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나의 상상력을 극대화시켜서, 그죠? 어떤 대상에 대하여 쾌와 감정, 불쾌의 감정을 어떤 대상으로부터 촉발되어서, 그죠?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을 통하여 예도는 어떤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판단을 내린다는 거야.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순수 이론 이성을 사용할 때에 객관적 인식을 통하여 학문을 형성하는 그러한 인식론적인 상태에서는 뭐야? 중요한 게 오성의 개념이죠. 이미 대가리 속에 있는 거야. 그것에 내가
바깥에서 들어온 표상을 나의 구상력이 상상력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 구상을 해서 구성을 한다는 거야. 대가리 안에서 구성을 해서 상상력을 통하여 뭐와 연결시키는 거야? 도식과 상상력을 통하여 오성의 개념에 적용하는 거잖아, 그죠? 개념이 와서 붙잡든 어쨌든. 그런데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거는 개념이 없어. 여기에 맞는 개념을 찾기가 어려워. 찾을 수도 없어. 그래서 규정된 개념이 없어. 이거는 이 규정된 개념, 베스팀터 베그리퍼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 칸트가 취미 판단의 이율 배반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한 이율 배반, 그게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병치시켜 버려. 어떻게 시키는지 알아요? 이래 나가. 아름다움에 대한 취미 판단에서 이율 배반은 오케이.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다. 두 개 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규정된 개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 개념, 이 아름다운 대상의 개별을 보편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개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정하는 순간 그거는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에 대한 나의 논리겠죠. 이해가 돼서 나의 이론이겠지. 그러나 아름다운 것 자체는 아닌 거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상상력의 자유로운 놀이인데 오성의 개념에 가서 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상상력이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놀이를 극대화해서, 그죠? 공통감각 혹은 쾌와 불쾌의 감정과 극대화해서 아름다움은 인식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는 거야. 감정이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 칸트한테서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취미 판단에서 결정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개념, 그 순수 이성 비판과의 인식론적 도식에서 비교를 해보면 순수 이성 비판의 이론 이성은 뭐야? 바깥에서 들어온 대상의 감각 직관, 시간과 공간, 형식인 시간과 공간을 통과해서 들어온 폴 슈텔롱 표상을 구상적 종합을 통하여 상상력을 통하여 이 다양성을 딱 통일시켜서 다양을 통일시켜서 오성의 범주와 개념과 적용시키잖아, 그죠? 그런데 판단력 비판의 인식론은 뭔가 하면은 이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 판단을 내릴 때에 이 개념이 있는 것을 찾아서 활용하기는 하겠죠. 뭔 말이야? 얘도가 나무가 아름답다. 나무라는 개념을 모르는데 아름답다라는 말을 어떻게 써?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 아름답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은 오성의 범주의 틀 안에서 확정될 수가 없는 거라고.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개념과의 관계, 감각 직관을 통하여 들어온 대상을 개념과 관계시키는 게 아니라 상상력과 관계시키고, 이 상상력이 또한 공통 감각과 관계되고, 또한 거기에서 들어온 것을 쾌와 불쾌의 감정을 통하여 이 상상력의 자유로운 놀이를, 그죠? 활용하는 것. 이게 바로 미학적 판단의 인식론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죠? 순수 이성, 이론 이성과 다른 인식론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이 미학적 판단, 미적 판단의 부분을, 그죠?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아주 매우 중요한 거겠죠, 그죠? 거기에는 또한 목적론의 한 목적성의 개념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것을 느끼는, 그리고 이 감정을 느끼는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봤을 때 아름답다고 하는 거는 그 아름다움 대상이 있지만 그 대상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1차적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칸트의 미학의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내 안에 있는 상상력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나의 주관에 의하여. 그러니까 판단력 비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봐서 그 대상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게 미학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 대상을 통하여 촉발된 나의 상상력과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을 미학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이게 미학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미학의 1차적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물론 촉발하지 않으면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미학적 판단의 원인의 1차적 원인은 나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칸트 철학이. 이거는 역시 여러분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바깥에서 들어온 그 대상을 통각 아래로, 통각을 이야기하면서 선험적 통각의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데카르트의 코기토 아래로 포섭시키잖아, 여러분. 그 인식의 내용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포섭되잖아. 그건 바로 그 인식이 다른 인간의 인식이 아니라 나의 인식이라는 거야, 그건. 그게 통각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식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미학의 미적 판단의 1차적 원인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공통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하여 느낄 수 있는 쾌와 불쾌의 감정, 그 다음에 그거를 보고 미적 판단을 내리면서 쾌의 불쾌의 감정을 통하여 볼게 팔레를 느껴. 이게 미학적 판단의 보편성을 주장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그 보편성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역시도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을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도 동의를, 바이슈틴뭉을 요청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매우 중요한 거야. 동의를 요청함으로써 이것이 아름답지 않느냐, 동의가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모두 다가 어떤 대상을 보고 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공통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학적 판단 역시도 보편성과 선험성과 그 다음에 선천적 종합 판단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보편성과 필연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칸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미적 판단의 토대를 이룰 수 있는 인식론이에요. 그게 프라이어 아인 빌동스크라프트, 자유로운 상상력, 이게 칸트의 미학적 인식론에서
오성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K의 불쾌의 감정, Gefühl von Lust und Unlust라고 하는 이 개념. 그 다음에 이것을 대표해서 규정하고 있는 Wohlgefallen, 쾌감, 만족감,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들이 이제는 미학의 인식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뭔가 감각적인 것, 그 다음에 오성적인 것 중간에 이런 것들이 위치하여서 미학적 인식론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유의하시고요. 어떤 미학적 대상에도 우리는 규정된 개념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취미 판단의 이율 배반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개념을 적용한다고 합시다. 어떤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떤 것이 아름답다. 오케이. 내 대가리 속에 있는 개념을 적용했어. 그런데 그 개념이 주관이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내 주관을, 미학은 뭐야? 보편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돼. 그럼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려고 하는 그 보편성, 알거마인하이트를 획득하려고 한다면, 미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의 개념으로 규정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아름답다라는 것은 감정이지 개념이 아니라고. 개념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라 그래. 그래서 그것을, 개념을 사용해서 원리와 원칙을 만들어서 아름다움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모든 것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름답다라는 건. 그 자체가 그런 것들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념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정이요, 느낌이요, 심지어는 쾌와 불쾌의 감정이요, 엠팽리히카이트, 뭐야? 센시티브니스야, 독일어로. 어떤 쾌와 불쾌에 대한 감정의 민감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개념으로 확정해 버리면 아름다움에 대한 힘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숭고의 미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은. 개념으로 우리가 심지어 감각적인 걸로 확정할 수도 없어요. 숭고미에 가면은 우리가 그 엄청난 크기 앞에서 입을 딱 벌리면서 우리는 그 미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게 숭고야, 여러분. 그러나 내 속에 안정감을 통하여 이 숭고의 엄청난 위력 앞에서 내 마음속에 고요한 도덕적 감정이 발생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칸트입니다. 이건 하나의 신뢰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 결론은 바로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의 미학적 인식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상상력의 자유로운 활용이요, 또 볼게팔렌, 쾌감이나 만족감과 같은 개념, 또 쾌와 불쾌의 감정, 그 다음에 감정을 촉발하는 어떤 감각과 지각을 통과한 직접적 감정, 이런 것들이 오성의 어떤 개념의 객관적 범주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라는 거. 요걸 기초로 해서 네 번째부터 예도는 게슈막스 우어타일스, 그러니까 취미 판단에 대한 칸트의 네 가지 계기들로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그죠? 네 번째 강좌부터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좌 마칩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좋은 저녁 되십시오. 추스.